이곳은 런던의 하이드파크입니다. 2025년 9월 런던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드파크와 템스 강변에 한국 서울의 한강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자부하던 영국이 아시아의 한 도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BBC의 베테랑 도시 전문 기자 클레어 윈슬로우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사람이 흐르는 도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청률 1위, 유튜브 조회수 1천만 돌파. 유럽과 일본에서도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베이징의 정책 자문관마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칼럼을 썼죠. 한 명의 회의적인 영국 기자가 서울에서 겪은 며칠간의 경험이 어떻게 전 세계 도시들의 패러다임을 바꿨을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한강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윈슬로우입니다. BBC 국제부에서 도시 정책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죠. 42세가 된 지금까지 15년간 런던의 밤거리를 걸어다니며 도시 안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번 서울 취재는 3개월 전 편집장의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클레어,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래. 한번 확인해봐. 스마트시티 기술로 범죄율을 80% 줄였다는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2년 전 런던 템스 강변에서 제 동료 다니엘이 폭행당한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런던시는 CCTV 완벽 설치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는 30분이나 걸려서 경찰이 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하자 편집장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까발려야지. 서울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빅터 후안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스마트 도시 정책 자문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47세의 그는 서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빅터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가 세계 최고거든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회의적이에요. 아마 포장된 쇼일 겁니다. 10월 2일 밤 10시,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하는데 빅터와 저는 창밖 풍경에 당황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강가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돗자리를 펼쳐놓고 계셨어요. 이상하네요. 빅터가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에 아이가 강가에서 놀고 있다고요? 부모들이 정신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런던에서는 해가 지면 템스 강변은 위험해집니다. 특히 주말 밤이면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건 쇼예요. 빅터가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지역은 따로 있을 거예요. 택시기사가 한국말로 뭔가 말했지만 저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만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시는 걸 보니 우리 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은 사람은 한도윤이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 안전기술과 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36세의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단정한 셔츠 차림의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도윤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서울의 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터가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밤 11시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인가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곳은 단지 강이 아닙니다. 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에 도시가 어떻게 깨어있는지 보여드리죠. 강변을 걸으며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15년간 도시 취재를 하면서 체득한 습관이었어요. 보여주기식으로 정리된 공간인가, 진짜 일상인가. 자전거 불빛들이 잔잔한 강물 위로 별처럼 흘렀습니다. 돗자리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젊은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라면을 끓이고 계셨고 할머니는 그 옆에서 젓가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계셨죠. 그때 한 젊은 엄마가 기저귀를 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휴지통은 멀리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슬쩍 비닐봉지를 건네주시더군요.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따뜻한 풍경이긴 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빅터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은 효율성이 없어요. 이 시간에 배도 안 다니는 강에서 뭘 하겠어요? 여긴 그냥 산책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관광객을 의식하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보였죠. 저기 보세요. 도윤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2시까지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조깅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그냥 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치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럼 내일 밤에 다시 와보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장담하는 어조가 있었어요. 혼자서 말입니다. 빅터가 웃었습니다. 위험하죠. 혼자 밤에 나다니면. 하지만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면 이 도시가 잘못된 거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거든요. 도시가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낯선 발상이었어요. 택시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자전거를 탄 청년이 휠체어를 탄 노인을 지나칠 때 속도를 줄이더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길을 물어보는 노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쇼에 가까운 야경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인가. 물음표 하나가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과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나와 혼자 한강공원을 걸어봤습니다. 기자로서 진짜 모습을 보려면 가이드 없이 돌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자전거 도로, 무인 보관함,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꺼냈는데 젓가락이 없더군요. 계산할 때 달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깜빡했나 봅니다. 게다가 비닐 포장도 어딘가에 찢어져서 국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놨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흰 운동화를 신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컵라면을 보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그거 안 터지게 싸줘야지,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들고 계신 보온 물주머니 안감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제 컵라면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셨어요. 국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말입니다. 우리 영감도 저거 참 좋아했어. 혼자 먹을 땐 항상 내가 물 받아줬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끼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할머니는 뒤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바람이 좀 쌀쌀하니까 국물 따뜻하게 한 모금 마셔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수건에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정성스럽게 빨아서 개어놓으신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를 낯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컵라면을 한 숟가락씩 떠먹는데 정말 따뜻했습니다. 라면 때문인지 할머니의 마음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강 드론 구조 시스템 시연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빅터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위험 행동을 감지하면 드론이 자동으로 출동합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3분 안에 구명 튜브가 투하돼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섞여 있었어요. 빅터도 와 있었는데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시연일 뿐이죠. 현실은 다르죠. 빅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런던에서도 비슷한 시연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템스강 관리공단에서 했던 구조 시스템 데모였는데 자료상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강 위에 떠있는 마네킹이 위험 신호를 보내자 곧바로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 출동한 거죠. 검은색 드론이 강 위로 날아가더니 정확히 마네킹 위로 주황색 구명 튜브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2분 42초였어요. 현장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대단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런던도 그랬어요. 자료는 완벽했죠. 근데 실제 사고 땐 30분이 걸렸어요. 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뭘요? 진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강 저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진짜로. 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봤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강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시연이 아니라 진짜 사고였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빠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드론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아까 시연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동시에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 4구역 응급 상황 발생. 구조대 즉시 출동하세요. 22번 쉬었을까 구명 튜브가 투하됐습니다. 1분 50초 만의 말이에요. 강변에 대기하고 있던 구조대가 달려왔습니다. 남성은 구명 튜브를 붙잡고 무사히 강가로 끌려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물만 조금 마신 상태였습니다. 빅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연보다 더 빨랐군요. 이상하네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진짜일 때는 모든 걸 동원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런던에서는 구조 요청을 해도 최소 10분은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벤치로 돌아가는 길에 아까 그 할머니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벤치에 작은 쪽지를 붙이고 계셨어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서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참 잘 버텼네요.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쪽지를 보고 위로받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빨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빨랐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혼자서 와보세요. 정말 밤에도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까지.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아까 그 할머니가 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벤치에 또 다른 쪽지를 붙이고 계셨어요. 저는 슬쩍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쪽지를 붙이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읽고 웃으면 좋잖아. 요즘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 보여서. 새로 붙인 쪽지를 읽어봤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할머니는 나봉래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74세이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매일 이렇게 한강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적하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 보면 마음이 편해져. 나봉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강위 다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다리 난간에 서서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난간에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다리 위 가로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어요. 깜빡깜빡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곧이어 도윤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습이었어요. 시스템이 감지했어요. 도윤이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상복 경찰 2명 즉시 출동. 강압적 접근 금지. 몇 분 후 평상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유니폼도 아니고 사이렌도 없었어요. 그냥 산책하던 시민처럼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한 경찰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다 알잖아요. 그치만 말 못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경찰이 청년 옆에 서서 함께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맞아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있어 줄게요.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벤치로 걸어가더군요. 아무도 다그치지 않았고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어요? 제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족이 사고를 당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 늦게 왔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누구든 위험에 처하면 즉시 도와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봉래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애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이겠지. 혼자 두면 안 되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노트 대신 눈으로만 그 장면을 봤습니다. 기록하는 것보다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이 벤치에 앉아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지도 않고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찾아주지만 도윤이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에서 진짜 염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업무가 아니라 한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봉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찾아주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네. 참 좋은 세상이야. 저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안전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관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묘했습니다. 런던에서 동료 다니엘이 당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른 척했고 경찰은 30분 후에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도시 전체가 움직였어요. 기계도 사람도 함께 말이죠. 나봉래 할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네. 아가씨도 조심히 들어가요. 할머니는 혼자 괜찮으세요? 뭐가 위험해? 여긴 한강인데. 할머니가 웃으며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4세 할머니가 밤 11시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시스템이 빨라도 마음이 더 빠르다.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 한강 불꽃 축제 날이었습니다. 축제를 하루 앞둔 금요일 밤부터 한강변은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니엘과 함께 카메라 위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브루크는 제가 15년간 함께 일해온 촬영 감독이에요. 39세의 캐나다인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런던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군중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긴장합니다. 혹시 사람 몰릴 때 도망로 체크해뒀어? 다니엘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서도 사고 나면 또 시스템의 환상이겠지. 그때 한강공원 입구에 파란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길 안내, 통역, 실시간 앱 모니터링까지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대학생부터 중년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도윤이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피커 하나 켜지 않아요.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런던에서 10만 명만 모여도 경찰이 총출동하거든요. 빅터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군인을 배치합니다. 당신들 너무 느슨해요. 혼란이 날 겁니다.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까지. 돗자리와 간식을 들고 온 사람들이 강변을 가득 메웠어요.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섰어요. 화장실 앞, 음식 판매대 앞, 심지어 쓰레기통 앞에서도 말이죠. 신기하네요. 다니엘이 카메라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림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후 8시, 불꽃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한강변에는 정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인파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부모를 찾지 못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빅터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봐요. 이런 게 시작이죠. 이제 혼돈입니다. 하지만 3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동시에 아이를 감쌌어요. 한 할머니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젊은 아빠는 아이를 업어줬습니다. 대학생들은 즉시 부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아이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23번 쉬었을까 아이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았고 아빠는 도와준 사람들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아이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셨거든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빙터도 할 말을 잃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연이 아니에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후 8시 30분, 드디어 불꽃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을 보며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감탄했어요. 숨을 멈추고 올려다보는 사람들.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어른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키 작은 아이들이 앞으로 오도록 어른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위해 자리를 넓혀주기도 했어요. 이건 교육으로도 불가능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니엘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30분간의 불꽃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더 놀라웠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사람, 걸어서 집에 가는 사람들까지. 마치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쓰레기 처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가져갔어요. 심지어 옆 사람이 흘린 쓰레기까지 주워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시간 후 한강변은 깨끗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에요. 빅터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청소부 200명이 투입돼야 하는데.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 모두가 청소부예요. 나봉래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작은 집게를 들고 벤치 주변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74세의 할머니가 말이죠. 할머니, 왜 치우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일도 사람들이 올 텐데 깨끗해야지. 할머니의 대답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무서웠어?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전혀 안 무서웠어요.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십만 명. 그런데 한 명처럼 움직이는 도시. 런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축제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2년 전 런던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깅을 하던 중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다니엘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또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2년 전 런던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행. 다니엘은 숨이 가빠지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말랐어요.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다니엘을 발견했어요. 다니엘! 무슨 일이야? 또 시작됐어. 누군가 따라왔어. 런던 때처럼. 다니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순간 머리 위로 작은 드론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드론이 자전거 도로를 천천히 순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도로를 비추며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곧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전거도로 3구간 취객 감지. 과음으로 인한 기절 상태. 응급 요청 없음. 어디선가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따라왔는데.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드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50m 뒤쪽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어요. 술에 취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절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평상복 경찰 2명이 조용히 나타나서 취한 남성을 깨웠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집 주소 알려주시면 택시 불러드릴게요. 취한 남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길을 잃었어요. 경찰들이 남성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줬어요.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했거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면 일단 확인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상 행동이 있으면 시스템이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은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드론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 감시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걸 관심이라 부릅니다. 그때 나봉래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보셨어요. 밤늦게 무슨 일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오해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니엘을 보시더니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놀랐겠네. 여기는 안전하니까 걱정 말아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 다니엘에게 건네셨어요. 손이 차가워 보이네. 이거 쥐고 있어요. 다니엘이 핫팩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제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로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해야 진짜 안전해지죠. 드론이 다시 지나가면서 조용히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자연스럽게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시 뛰어볼게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정말요? 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다니엘은 다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드론이 조용히 따라가며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런던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서울에서 치유되는 모습이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찾고 마음이 사람을 치유한다. 한강의 밤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은 러시아워였습니다. 서울의 퇴근 시간,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다니엘과 저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가면서 카메라로 풍경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니엘이 자전거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도 놀라서 급히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뇌진탕 증상을 보였어요. 저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도윤. 마침 근처에 있던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다니엘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비상벨을 눌렀어요. 관제센터 음성이 울렸습니다. 구조 요청 접수. 구급차 출동. 5분 내 도착 예정.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한강까지 오려면 적어도 20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빅터가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못 뚫어요. 중국도 못합니다. 구조 실패죠. 저도 절망적이었어요. 런던에서도 러시아워에는 구급차가 제 시간에 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3번 쉬었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차량이 일제히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SUV, 택시, 버스, 오토바이까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한 줄기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4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구급차는 그 길을 따라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교육으로도 불가능한 질서예요. 더욱 놀라운 건 운전자들의 표정이었어요.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급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얼굴들이었어요. 한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수신호까지 해줬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정확히 4분 50초가 걸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내려서 다니엘을 응급처치했어요. 의식은 있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길을 비켜줬던 차들은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통체증도 금세 해소됐습니다. 빅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했군요. 러시아워인데도.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누구라도 언젠가 그 길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길을 내어준 거죠. 나봉래 할머니도 지나가시다가 상황을 보셨습니다. 다쳤구나. 괜찮겠지? 네,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안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해.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그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가 한순간에 움직여서 생명의 길을 만든 광경. 그것도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병원에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가벼운 뇌진탕이래요.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서 다행이었어. 정말 신기했어요. 차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주다니. 다니엘의 눈에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달라.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게 멈춘다. 약속을 지키는 도시. 런던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강 벤치에 혼자 앉아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나봉래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라면 2개를 들고 계셨어요. 마지막 밤엔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는 국물은 너무 짜니까. 할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칠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음에 드나? 네,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게. 무엇 때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을 보러 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마음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아. 여긴 기계로 사는 도시 아니에요. 사람으로 사는 도시죠. 라면이 익어서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서 강물이 반짝이고 멀리 드론이 천천히 순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드론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왜 매일 여기 나와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여기 오면 사람들이 있잖아. 가족은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바빠서 잘 못 와. 그래도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다 가족 같으니까.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주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기계가 있어도 결국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남아요. 할머니가 라면을 한 숟갈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도시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였네요. 맞아. 기계는 사람을 찾아주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거야. 그때 도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봤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마지막 밤이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를 믿지 않으셨죠?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지 의심했거든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릴 때 제 가족이 사고를 당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 늦게 왔죠. 그때 다짐했어요.
누구든 위험에 처하면 즉시 도와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죠. 서로를 돌보겠다는 마음. 나봉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따뜻한 거야. 기계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차가운 도시가 되지. 빅터도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중국이 더 앞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빅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은 중국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배울 수 없어요. 그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국에 돌아가서 뭘 할 건데요? 서울 방식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할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의식까지 함께요. 라면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의 밤 공기가 시원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야겠네. 아가씨, 우리나라 좋은 기억으로 남겨줘. 할머니는 가시면서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셨어요. 낯선 사람도 한강에선 이웃입니다. 그 쪽지를 받아들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며칠 사이에 저는 이 도시의 이웃이 된 것 같았어요. 도윤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 써주세요. 진실만 써주시면 돼요.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람이 흐르는 도시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강은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았다. 한 달 후, 런던 BBC 본사였습니다. 제가 쓴 다큐멘터리 사람이 흐르는 도시가 방영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후 30분 만에 BBC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유튜브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편집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거 대박이야. 유럽 각국에서 서울 시스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도시들이 서울의 안전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진짜 안전을 만든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며칠 후 빅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언론에 칼럼을 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목은 베이징에 필요한 건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서울의 시민정신이었어요. 빅터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로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서울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쌓인 공동체 의식이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도쿄시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다니엘이 런던으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2년간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치유됐어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런던시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템스 강변에 응급 대응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런던 템스 강변을 걸어봤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민들이 조금씩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나봉래 할머니가 주신 쪽지가 있었어요. 낯선 사람도 한강에선 이웃입니다. 그 쪽지를 보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라면을 먹으며 나눈 대화. 기계는 사람을 찾아주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안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나봉래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기자 아가씨. 또 왔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요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내가 기사 써준 덕분이지. 정말 그랬습니다. 한강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과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모두 사람이 흐르는 도시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다시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도시가 유명해져서 어때요? 좋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세상이 알아주니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랑스럽긴 한데, 그보다는 고마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힘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자신이 받은 따뜻함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날 밤 새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강에서 배운 것 기술이 아닌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강은 계속 흐르고 있다. 하지만 그 곁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이제 단순한 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장소로 말이죠. 3년이 지나자 유엔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강을 인류화합의 상징으로 지정한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강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날 나봉래 할머니도 무대에 서셨습니다. 78세의 할머니가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도와야 해요.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내려오실 때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마지막 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게 진짜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 뭘 가르쳤다고 그래. 그냥 같이 라면 먹었을 뿐인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라면 한 그릇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를요. 낯선 외국인을 진짜 이웃처럼 대해주신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지금도 저는 런던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게 됐거든요. 템스 강변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배운 걸 적용해서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이지만 시작이 있으니 희망도 있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나봉래 할머니의 쪽지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도 한강에선 이웃입니다. 이 쪽지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언젠가는 전 세계가 한강 같은 곳이 될 거라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한강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처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시스템이 아닌 사랑으로. 나봉래 할머니의 말씀처럼 말은 날개가 있어서 멀리 날아가나 봅니다. 사랑도 날개가 있어서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요. 한강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강물처럼 영원히 말이에요. 바로 시작.